중국 대륙을 통틀어 유일무이한 쌍놈이 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초안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우의 횡포에 분노한 그리고 파촉 지역 유배의 기분이 상한 유방의 무리가 중앙대륙으로 칼끝을 돌려 반항우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물론 이 반항우 전쟁은 유방이 파촉으로 쫓겨난 때로부터 채 6개월이 흐르지 않은 시점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란군인 유방군은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반란군이란 무릇 자본이 부족하고 또 확정되지 않은 주변의 호응과 지원에 기대어 싸워야 하는 탓에 본래 지키는 쪽인 정규군보다 더 많은 준비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법이었지만 중국 대륙이 늘 그렇듯 부족한 시간과 급작스러운 시대 상황의 변화는 유방군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참을성 없는 유방의 성격도 한몫하긴 했죠. 아무튼 어떤 이유였건 간에 시작하게 된 이 반항우 전쟁에서 유방군에게는 참 다행스럽게도 처음 마주하게 된 적이 바로 삼진 세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삼진 세력이 다스리고 있던 땅은 항우가 깡그리 불태우고 간 말 그대로 폐허가 된 땅에서 피폐해진 환경과 굶주린 백성들 그리고 건물도 성도 다 망가진 그곳에서 전쟁 준비는커녕 6개월을 겨우겨우 또 뭐 어떻게 버티고 어르고 달래서 이제 좀 사람이 살기는 할 수 있게 된 땅인 지역이었죠. 오히려 6개월이나마 제대로 된 땅에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몇만 명이나마 기반 세력을 그나마 갖추고 있었던 유방이 유리한 싸움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당시 천하의 패권을 쥐고 있던 항우 또한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보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좀 똑똑이들이 꽤나 포진을 해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 서쪽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유방을 그냥 좌시하지는 않으려고 했지만 유방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서 유방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제나라의 전영과 조나라의 진여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탓에 저 멀리 강 건너 불인 유방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전영과 진여가 급했던 항우가 유방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고 이 절호의 틈을 탄 유방은 어마어마한 기세로 세력을 불리고 있었다더라 까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지난 초안지 18을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불렸다는 그 유방과 원래 셌던 항우의 싸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한나라 2년 기원전 205년 3월 유방은 삼진을 싹 털어버리고 한해 지역을 지나 남쪽으로 진군하여 드디어 낙양에 도착합니다. 항우가 불태우고 떠난 삼진 세력 거점의 중앙인 낙양, 삼국지 시대의 배경이 되는 후한말 중앙정부의 수도였던 낙양, 약 400년 뒤 동탁이 또 한 번 불태우고 떠나는 낙양, 바로 그 낙양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낙양에서 어마어마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초의제의 피살 소식이었습니다. 유방이 낙양으로 진입한 기원전 205년으로부터의 약 1년 전인 기원전 206년 한나라 원년 4월쯤 한창 항왕 항우가 각지의 제후들의 공을 치하하고 분봉을 하고 있었을 무렵 명목상 대륙의 지배자 초나라의 황제였던 의제는 초나라의 수도였던 팽성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수도에 있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이 곧 당연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니 그 일이 바로 항우의 수도 찬탈이었습니다. 명목뿐인 이름뿐인 황제 대신 실질적으로 대륙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항우는 의제의 초나라가 수도로 삼고 있던 팽성을 스스로가 세운 새로운 초나라인 서초의 수도로 삼아버리고 의제를 침성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시대로부터 400~500년 뒤 천하의 쌍놈으로 불리게 되는 십상시와 동탁, 조조와 같은 인물들도 황제를 손에 쥐고 흔들기는 했지만 황제를 혼자 쫓아내버리는 일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그 수도를 본인이 세운 나라의 새 수도로 삼는 그 폐악질을 부르는 일은 더더욱이나 없었는데 이 항우라는 인물은 중국 대륙을 통틀어 유일무이한 쌍놈이 되는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을 이 전무후무한 쌍놈인 항우는 여기에 더해서 더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팽성에서 쫓겨나 침성으로 이동하고 있던 의제를 몰래 습격한 겁니다.
아니 이미 대륙의 패권이야 본인 손아귀에 있었고 초나라의 황제라고 해봐야 이름만 황제지 아무 힘도 없던 의제를 아니 뭐 물론 초반에 커져가는 항우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몇 가지 딴지를 놓고 유방에 힘을 실어준다거나 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다 실패해서 허수아비가 된 황제를 심지어 그 의제를 처음 초해왕으로 옹립한 것도 항우 삼촌인 항량이었고 그 초해왕을 초의제 즉 황제로 만든 것 또한 항우 본인이었는데도 그 나라의 신하로서 스스로가 섬기던 황제를 습격했다는 건 중국 대륙에 크나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불쌍한 의제는 결국 초의제 3년이자 한나라 원년이었던 기원전 206년 2월 습격을 피하다 살아남은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강물에 투신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낙양에 입성한 유방이 듣게 되었던 겁니다. 사기 항우본기에는 이 내용이 나름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나라 원년 4월 각지의 제후들이 거느린 군대를 철수시키고 각자 자신이 분봉받은 본국으로 갔다. 항왕 항우도 함곡관을 나와서 자신의 본국인 서초로 갔고 이내 사자를 보내 초의제를 천도하게 하며 말하기를 옛 제왕들은 다들 영토가 반드시 사방천리로 뻗어나가며 상의 강류에 있는 지역에 거하셨습니다. 라고 하고는 사자로 하여금 의제를 장사군의 침현으로 옮기도록 하고 그 행차를 재촉하니 의제의 여러 신하들이 점차 의제를 배반했다. 그리고는 몰래 형산왕, 임강왕으로 하여금 장강 가운데서 의제를 죽이도록 했다. 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앞서 한왕 유방이 낙양에 진입해서 초의제의 죽음을 들은 것이 기원전 205년 3월이라고 했는데 왜 사기 항우본기에는 기원전 205년 한나라 원년 4월에 의제가 시해당했다고 했을까요? 유방은 4월에 시해당한 의제의 죽음을 3월에 한 달이나 빨리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유방은 미래를 보는 선지자의 눈을 가졌던 걸까요? 아니죠. 이 기묘한 예언자 유방 사건에는 안타까운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나라 원년 초의제 3년 초나라 2년과 같은 이 초한지 시기의 역법, 즉 날짜를 세는 방법에 묘한 트릭이 하나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정확히는 진나라 시기부터는 정월, 즉 1월을 우리가 생각하는 10월로 세는 역법을 쓰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기원전 205년 2월은 한나라 원년 4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방이 낙양에 진입한 기원전 205년 2월은 한나라 원년 4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초의제가 시해당한 한나라 원년 3월은 기원전 205년 1월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아무런 마법도 타임오프도 없이 그냥 초의제가 시해당하고 약 한 달 뒤에 유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놀라운 건 이 놀랍고 놀라운 역법이 아주 많은 사서와 기록에 혼용되어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 초한지 이야기를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일어난 거지? 이 날짜가 진나라 역법이 아니면 일반 역법인가? 아니 어떤 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편당 한 300번 정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즐거운 초한지 이야기. 자, 아무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었건 4월이었건 초의제 시해 소식을 들은 유방은 대성통곡하고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나름대로 재빠른 움직임이 그 기세의 핵심이었던 유방군이었지만 의제를 위한 상을 3일상으로 치른 유방은 각지의 제후들에게 연락하여 말하기를 천하의 모두가 함께 모여 의제를 천자로 세우고 섬기었거늘 지금 항우가 의제를 강 건너로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죽이기까지 하니 대역무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내 친히 상을 치르니 모든 제후들은 흰 상복을 입을 것이로다. 이제 관중 땅의 모든 병사와 말을 일으키고 하남, 하동, 한해 이 3군의 병사를 모아 남하해 여러 제후들과 함께 항우를 토벌하고자 하노라. 라고 전하게 되는데 당시 안 그래도 항우의 제멋대로 분봉에 불만이 많았던 각지 제후들은 옳다구나! 유방의 선동에 넘어가서 반항우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미 제나라와 조나라처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항우의 반발에 들고 일어난 세력도 있었죠. 물론 그 먼저 일어난 친구들은 이쯤에서는 이미 항우한테 대판 깨지고 흐물흐물한 순살치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방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중 상황이 그나마 나았던 제나라의 전형 같은 경우는 항우와의 교전을 질질 끌면서 결사항전을 벌여주면서 항우가 재빠르게 유방이 일으킨 제후연합군에 대응할 수
잡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면서 유방의 제후 연합군이 대단히 빠르고 거대하게 불어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만, 전형은 유방의 연합군에게 그 기여를 치하받을 새도 없이 항우에게 결국 패해 도망가다가 백성들에게 잡혀 죽게 됩니다. 이후 이 전형의 세력은 전형의 동생 전횡의 지휘 아래 항우와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게 되고, 이 전횡의 결사항전이 다시 한번 항우의 발목을 잡아서 유방의 세력이 거침없이 불어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유방이 초의제의 죽음을 빌어 부른 전국 각지의 반항우 연합군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 각지의 제후들이 모이고 나니 그 규모가 무려 56만 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56만, 듣기만 해도 엄청 강력해 보이는 규모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든든한 군대를 등에 업은 유방은 빠꾸 없이 바로 항우의 근거지인 그곳 초의제를 쫓아내고 항우가 수도로 삼은 그곳, 바로 팽성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아뿔싸 항우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물론 유방이 까불까불하면서 삼진 칠 때까지만 해도 좀 불안불안하기는 했지만, 유방이 스스로 나는 촉당은 너무 촌떡내니까 여기 딱 한 줌까지만 조금만 먹을게요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으니까 약간 믿음 반 불신 반 정도로 에이 설마 제가 나를 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유방 혼자가 아니라 뭔 어중이 떠중이들을 단체로 끌고 팽성을 친다니까. 항우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직접 스스로의 손으로 이 어중이 떠중이 56만을 조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당시 결사항전을 벌이며 성향에 발을 묶어놓고 있던 전횡과의 싸움을 부하 장수들에게 맡긴 채 항우 본인은 단 3만 명의 병력만을 가지고 팽성으로 날아가서 유방의 제후군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56만 대 3만. 그렇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죠. 3만이면 항우군 3만 명이 모두 한 명당 18명씩 상대해도 제후군이 2만 명이나 남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숫자 차이죠. 자, 이렇게 항우는 팽성 전투에서 패해 죽고 유방이 중국 대륙을 집어삼키게 되었을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이 팽성에서의 싸움에서 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변이란 도대체 어떤 이변인지 한번 사기 고조본기의 기록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2년 3월, 이때 항왕, 즉 항우는 북쪽으로 제나라를 공략하고 있었으니 전형은 항우와 성양 땅에서 교전했다. 전형은 싸움에서 패해 평원 지역으로 달아났으나 평원의 백성들이 그를 죽였다. 이후 제나라의 각 지역들이 줄지어 초나라에 투항했으나 항우의 초나라군은 제나라의 성과 읍을 모두 불태우고 그 자녀를 포로로 잡으니 제나라 백성들은 투항한 바를 잊고 다시 초나라를 배반했다. 전형의 아우 전횡은 전형의 아들 전광을 새로운 제나라의 왕으로 옹립하고 성양 땅에서 초나라에 반해 계속 싸웠다. 항우는 이때쯤 유방의 한나라 군대가 동쪽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나 이미 제나라군과 접전을 벌이던 중이었기에 제나라군을 먼저 물리친 뒤에 한나라군과 싸울 생각을 가졌다. 이로 인해 한왕 유방은 5 제후의 병사들을 이끌고 마침내 팽성에 진입했다. 소식을 들은 항우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떠나 노현에서 호릉을 지나 소현에 도착해 한나라 군대와 팽성과 수숫가에서 격전을 벌였다. 그가 한 군을 크게 무찔러 많은 병조를 죽이니 수수의 강물이 그 시체로 막혀 흐르지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한왕의 부모와 처자를 폐현에서 잡아 군중에 두고 인질로 삼았다. 그러자 제후들은 강력한 초나라 군대에 한나라 군대가 패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다시 한나라를 떠나 초나라에게 투항했다. 자, 어떤가요? 유방의 제후군이 항우의 군대에게 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우가 아무리 세도 3만이 어떻게 56만을 이기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유방의 제후군이 참패해서 도망가는 이변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항우가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자, 그렇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기록, 마찬가지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패자인 유방이 아닌 승자인 항우의 시점에서 쓰여진 항우 본기의 기록을 통해 과연 이 말도 안 되는 이변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5년 봄에 한왕이 5 제후들의 56만 병사들을 통솔해 동쪽으로 진군해 초나라를 공격하고자 했다. 항왕 항우가 이 소식을 듣고는 즉시 여러 휘하 장수들로 하여금 이미 교전하고 있던 제나라를 계속 공격하게 하고는 자신은 정예군 3만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해 노현을 지나서 호릉을 나왔다.
같은 해 4월, 한왕 유방은 이미 팽성을 공략해 성 안에 들어가 있었고 승리에 취해 성 안의 재화와 보물 그리고 미녀들을 차지하고 날마다 주연을 베풀었다. 이에 항우는 팽성 서쪽에 위치한 소현에서부터 진군하여 새벽에 한나라 군대를 공격하고 소현으로부터 동쪽으로 계속 진군해 팽성에 이르러 정오가 되었을 무렵에는 한나라군을 대파시켰다. 한나라 군대는 모두 도망치다가 곡수와 사수에 빠졌으며 여기서 죽은 한나라 병졸이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후 한나라 병사들은 모두 남쪽의 산으로 도망치고 초나라군은 이들을 추격해 수수에까지 이르렀다. 한나라군이 퇴각해 점점 초나라군에 밀리게 되니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그중 수수에 빠진 이가 10만이 되니 수수가 이로 인해서 흐르지 않을 정도였다. 자, 이제는 좀 알만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항우가 없는 틈을 타서 넘치는 군사력으로 초나라 수도 팽성을 점령한 유방은 승리에 취해서 유방뿐만이 아니었겠죠. 다섯 제후들의 군대를 모아갔으니까 승전에 취한 다섯 제후가 모두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군기를 가진 한나라 연합군을 항우의 3만 정예의 병이 새벽부터 집중 공격해서 정오까지 마구 쓸어버렸던 거죠. 매일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던 군대가 새벽에 적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정오에 술이 모두 깨고 정신을 가다듬고 무장을 정비하고 군량을 확인할 수 없었을 테니 적이 약해지고 방심해 있던 틈을 타서 공격한 항우의 전략이 아주 잘 들어먹힌 셈이었습니다. 56만에서 대략 10만이 싸움으로 죽고 10만이 수수에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어림잡아 한 40만의 군사가 남았을 한나라군이었지만 3만으로 이미 20만을 쓸어버린 한나라군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었죠. 이렇게 유방의 꿈 같았던 초나라 수도 점령이 순식간에 무로 돌아가게 되고 유방은 초나라군에게 포위당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투는 팽성전투, 팽성대전이라고 불리며 항우의 무서운 위용을 대표하는 전투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순식간에 다섯 제후의 군사를 호령하는 연합군의 수장에서 병사에게 쫓기는 꼴이 된 유방. 이미 다섯 제후는 다시 초나라에게 투항했고 남은 것이라고는 얼마 남지 않은 한나라 자체 병력으로는 초나라와 맞서 싸울 수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방은 점점 위기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족도 병력도 꿈도 희망도 모두 잃은 유방. 과연 유방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야기를 알아보는 우리는 항우가 결국 패하고 유방이 이긴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과연 유방은 어떤 생각으로 남은 전쟁을 싸워나간 걸까요? 그 인간 승리의 스토리, 절체절명의 위기를 빠져나온 성공신화의 서막은 바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을 알고 들어도 재미있는 정사초안지 11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